계실 우리 정수천 교수님, 현재 경북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시고 계시고 사이버 평생대학원 전임교수로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성계순 목사님 또 김우덕 교수님은 저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신 어른도 안명에 있으신 여러분도 계셔서 제가 편하게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불만 하나만 꺼주시면 훨씬 좋겠습니다. 저한테 스위치 저 오늘 강의는 인간의 운명 제가 좀 줘야 되는데 인간의 운명과 본성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공유 탐구라고 할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 교육 방법은 이렇게 전달하고 수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오늘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성계순 원장 목사님 계시고 또 전주곡의 혼합분도 계시고 김덕 교수님도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사람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인간 생물학적으로 많은 종 중에 한 종이죠.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현대 심리학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현재 지식정보 사회에 와 있죠. 지식창조사회에 와서 지식창조사회에서 새로운 인간상은 어떤 건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함께 탐색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죽음을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첫째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가 25 정도까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25이 넘어서 70세 전후 75세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지, 이 삶을 어떻게 끌고 가지, 엄청나게 질주하고 고민하고 또 치열한 경쟁, 정말 눈물과 아픔이 없이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을 진행시키고 75세가 넘어가면 대개 내 삶을 어떻게 마감하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 웰다잉 운동이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인가를 이렇게 연구하고 공유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요. 삶과 죽음이라는 그 경계선상에서 특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래야 죽음이 내 순간에 왔을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인간 발달의 원형을 보도 대개 20세까지를 되게 청소년기라고 학년기죠. 15세 전후가 사춘기,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한 나이고, 되게 6세 이전에는 인간의 원형이 형성된다고 하죠. 그래서 6세 이전의 나이가 아이를 맡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든가, 버트런 러셀이라든가, 존 노크라든가, 루소라든가 다 6세 이전의 아이를 맡겨라.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자손들 많이 계시지만, 어른들도 10대가 많은 1050세의 조상이 있답니다. 우리 성계순 목사님 계시지만 이 어른이 여기 와 계시기는 위에 한 번만 사고로 본 일이 있으면 이 어른이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는 2, 4, 8, 16 이런 식으로 하면 10대가 1054명이 된답니다. 유전적 형질, 그 기질은 절대 안 바꿔요. 교육도 그걸 손댈 수는 없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보면 어떤 강아지 순하고 어떤 강아지 아주 포악하잖아요. 유전적 기질 절반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작용은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 기질 그 타고난 DNA는 원형은 6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교육이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머지 50%를 갖고 교육 개입해서 탁월한 탤런트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게 교육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보사의 인간상 행복관리, 행복한 삶이라는 어떤 건지 그런 걸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에서 40세까지 성인 전기고 40에서 65세까지 성인 후기고 65세는 노년기에 이렇게 삶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98세에는 김영석 교수께서 그런 얘기했는데 철학 교수가 내 삶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60에서 75세였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5세, 75세. 근데 75세가 이렇게 넘어가면 경제, 건강, 행복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답니다. 인간의 발달 과업상 나머지 모든 걸 수행했지 않습니까? 되게 여성은 35대면은 1차선과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못 가 있으면 여성은 인생 후반기 녹록치 않아요. 남자는 40 정도 되면 인생 후반 전반이 끝나서 어느 위치에 못 가 있으면 그 후반기 70까지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40에 새로운 일을 하기는 여러 가지 경쟁적 요소에서 좀 밀려난 후배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40 되면 철을 들고 세상을 이해하는 나이가 됩니다. 이런 인간 발달과 이런 걸 쭉 한번 살펴보면서 어른들의 인생 삶을 반추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어른들과 소통하면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이로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을 라이너만의 닐케이 가을날 시가 생각나죠.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러분 유대했습니다. 마지막 과일에 단맛을 들여주옵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 집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집이 없습니다. 이 독일 시인인데 라이너만의 닐케이 시가 이렇게 생각나는 좋은 가을날입니다. 이 수선화에게 정호성 시인인데 이분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시가 제 딱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우리 선배님께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은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덮고는 도요새도 너를 보고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수선화에서 이렇게 외로움, 고독, 인간의 그 외로움, 고독, 공허감은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제가 58년생 올해 환갑인데요. 그 삶이 빈 가슴을 탁 쓸어놓는 그런 공허감, 외로움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 남성 어르신들은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낀대요. 노년기에 갈수록. 이게 배고픈 것보다도 외로움, 고독. 우리 고은 시인도 그런데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도 아니고 유지의 고독한 별이다. 외로운 존재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일본에 가장 잘 나간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 있습니다. 그분도 나는 외로운 존재다. 고독한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형이 고독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말년에는 종교에 귀하고 자기 삶을 반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걸 씻어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한 인간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세상을 다녀간다는 것은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고독과의 싸움, 삶의 현장의 치열한 싸움,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선배님들 삶을 살아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세상을 다녀간다는 그 의미를 이미 우리 선배님들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라는 그 고단한 바다에서 얼마나 분투하고 노력과 아픔과 눈물을 이렇게 쏟아냈고 그걸 이겨내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정말 저도 선배님들 앞에 있으니까 삶의 경외감에 정말 머리가 이렇게 저절로 숙여집니다. 저도 아버지가 올해 저는 재수할 때 돌아가셨는데 이 아버지라면 내가 이 선택기에서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돼요. 되게 사람을 만나면 50이 되면 반신이 되지 않습니까? 저런 분이
다 말하는 게 반신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을 보면 자기 경험과 그 인생의 노정, 지혜,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때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저도 아버님 보면 저도 그 젊은 날 아버지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죽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이잖아요. 뭐 이건희가 만 77세예요. 우리나라에 78세인데 삼선이 석 달에 15조를 벌어요. 15조, 17조.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하루에 1,500억을 벌어요. 이. 근데 1,000원짜리 하나 못 써요. 최고보자, 한국의 최고보자. 이게 부처님도 여기 몇 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으로 35득수에서 80에 연면에 가요. 80에. 35 깨달음을 그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너의 부족함을 알아라, 문제 있음을 알아라, 모자람을 알아라. 스스로 삶을 잘 성찰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너의 부족함을 알아라, 문제 있음을 알아라, 모자람을 알아라. 정말 우리에게 주는 큰 명제잖아요. 그 어른도 배심은 2000판계에서 200몇십 대 배심을 해서 불과 얼마 차이로 져서 스스로 독배를 마시자 71세의 삶을 마감합니다. 공자님도 73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세지만 하여튼 이 인생의 죽음 앞에 선 순간까지 누구나 그 삶의 고단함, 아픈 눈물은 정말 간단치 않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과업이고 이걸 어떻게 인간 발달 측면에서 인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할 건가는 정말 사람마다 과제이고 숙제죠. 그게 어떻게 갈 건가. 특히 이 외로움, 고독, 이게 정말 우리 신의 피조물 하나님만 인간을 소유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인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신본주의가 그 사상 배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도 이렇게 가끔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나약한 인간이란 말로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의 이 시를 보면서 덜 외롭게 해서 많은과 사람과 관계, 소통 이런 걸 신경을 쓰면서 세상에서의 고단함을 조금씩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내용은 외로운 인생인데 왜 시제를 수선하게 했느냐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시가 그분은 이제 은유와 비유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은유 시더라고요. 그 시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수나 꽃에 뭐 있는데 은유 비유를 정말 잘하는 시인이더라고요. 은유 비유. 그래서 릴케나 이런 사람도 52세의 삶을 마감한 되게 문학가들이 생을 다 하고 김소월 같은 것도 30세 좀 넘었습니다. 시 쓰는 사람들이 천재예요. 운동주도 한 30대 저에서 다 죽습니다. 짧은 삶을 살아요. 강사님이 신앙송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하니까 뭐 성밀대사니까 잘하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요, 수산화의 숙명이 이제 수산화의 숙명인 나르키수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어떤 청년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되는 건데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수스가 굉장히 멋있었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질투, 다른 여성들의 어떤 질투를 이제 사서 외로움 속에 있다가 자기 얼못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져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태어난 게 수선하다. 그러니까 외로움에 이제 그런 상징성을 상징성 이분이 은유 비유 시를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아주 잘하는 시인이에요. 은유 비유를 아주 잘하는 시인이라서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 매우 금방도 얘기하셨지만은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 말은 정호성 시인의 개인적인 그래서 감정이지 그러면 결코 그 말이 진리거나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시인은 다 그렇게 이 작가의 비유 은유 승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본 얘기랍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교육학박사로서 이제 인간의 문제를 많이 탐색해 교육이 되게 사회과학입니다. 경영학처럼 그런데
인문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학이 단독 학문 아니고 교육 철학, 교육학 50, 철학 50, 교육사회학, 교육학 50, 사회학 50, 교육 재정학문, 교육학 재정학 이런 식으로 종합 통합학문이 뭐 교육과정이라는 건 독특한 교육학 분야인데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교육이 주제로는 인간에 관한 것이다. 교육이라는 건 인간의 학문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교육학에서 제일 말하면 인간을 할 때 줄탁동기라는 말을 써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강아지 깨울 때 21일이잖아요. 오리는 뭐 28일이고 그런데 그 새끼가 안에서 탁탁탁 신호를 보낸대요. 그럼 어미가 그것을 보고 이 알이 나오려고 해서 밖에서 탁탁 깨져버려야 이게 나오지 그러는 게 문제가 된대요. 그래서 줄탁동기 이게 탁해주는 거. 어른들도 보면 인생살이에서 탁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게 세상살이가 덜 고단해요. 이게 나를 청구해주고 추천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멘토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삶이 더 고단합니다. 그래서 덜 고단합니다. 그래서 줄탁동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탁해주는 거, 추천, 천검 그런 말인데요. 인간다움을 위한 교육은 교육의 본질이다 목적. 그러니까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거, 사람답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람다운 사람 이런 말은 이제 진보 사람들이 많이 쓰라고 해서 인간이란 말로 이렇게 쓰는데요. 그 인간은 다양한 존재 일괄적 개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이렇게 슬기로운 인간, 교육에서 그렇게 정의하더라고 슬기로운 인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최고의 지식이라는 경험이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경험 이상의 지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 경험을 어떻게 다 해요? 불가능하니까. 독서해라.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같으면 여행을 많이 해봐라. 세 번째,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화해봐라. 그래서 이런 경험, 우리 어른들은 다 이 경험과 그에서 나오는 경륜 그리고 지혜를 전부 다 이게 단련된, 정말 훈련된 어른이시죠. 이 삶이 이 순간까지 쭉 축적되어 오는 그런 경험과 지혜, 슬기가 합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다를 겁니다. 나름대로 다 삶에 대한 철학이 계실 텐데요. 슬기로운 인간,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사는 인간, 그 다음에 일하는 인간, 열린 인간 이것을 보통 교육에서 이런 사람을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교육, 이 가르치고 기르는데 가르치고 기른다는 것은 즉 학습, 이 다양한 연습, 훈련, 수련을 통해서 정신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교육과 학습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 교육학은 대개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훈련시키는 분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 인간관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전통적인 과거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 살았으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악설 좀 악성을 갖고 태어났다. 인간은 태어날부터 악한 충동을 가진 존재다. 악한 행동이다. 순자나 기독교 원죄 이런 것들이 목사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죄 악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첫 가지 관점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선하게 보는 거. 이렇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선한 분석을 가지고 루소나 장자크 루소나 맹자 같은 2300년 전 사람이죠. 맹자는 불교적 인간관이 보통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다산 정약용이 40에 유배돼갖고 58세 18년간 강진에서 유배되는데요. 이분이 18년 동안 책을 500권을 써버립니다. 문사 중에 문사죠. 정말 우리 이 조선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은 뭐 누가 말할 때 세종대왕이시죠. 54세 부인이 6명의 자녀를 29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정조를 보죠. 정조가 49의 삶을 마감하죠. 조선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정조대왕인데요. 이때 출신 정약용,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고 우리는 정약용 선생을 이렇게 문사로 보더라고요. 그에 대적할 수 있는 문사로.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500권 쓴다는 건 1년에 몇 권을 써야 되니까 싶어야 대단한 외정이고 석학 중에 석학이죠. 훌륭한 사람들. 이분들 자식 교육을 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 교육 어려움. 그러니까 이분도 잘 나갔잖아요. 잘 나갔는 정주대학 때문에 잘 나갔는데 이 천적을 믿는 죄로 이렇게 유배되는데 자식이 자꾸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있다니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막 그냥 천시하고 이렇게 홀리하는 것 같다. 아버지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근데 두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더래요. 네가 그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떼려고 한다고 해서 사다 준 적이 한겨울에 떼려고 한 번이라도 사다 이렇게 갖다 준 적이 있냐. 그 당시에 이제 부를 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야간 봉지를 살 돈을 갖다 준 적이 있냐. 그 다음 세상 문제 고단한 여러 벽에 붙였었을 때 같이 의논하고 해결 방식을 찾아본 적이 있냐. 또 일가 친척들한테 내가 그렇게 설설수범해서 뭐 여러 가지 행동을 선행을 했냐. 이런 걸 아버지가 다더라. 그걸 먼저 하면서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에 불평이 많냐. 스스로 공부해 정진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식 교육. 야, 그 훌륭한 인물도 자식한테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정량용 선생님. 그분도 선한 성서순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인간관에 전통적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을 제가 보는 거를 처음 듣는다. 선도 아니고 그 하얀 비단천 같다. 비단 교육 환경으로부터 인간은 바뀐다. 교육 환경이 마치 백지설 놓고 목자 같은 사람이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적 요소에 많이 주장을 받는다. 그 맹자어머니가 시장에서 화장터에서 뭐 이렇게 서당으로 옮긴 것도 환경적 요소를 이렇게 잘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죠. 맹자 2300년 전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 이분도 많은 주장을 하잖아요. 맹자 이렇게 천시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인화다. 사람 간의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통적인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본성을 인간의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를 잘 이끌어줘야 된다. 교육으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교육과 공통점은 후천적인 환경이 중요하다. 나중에 환경이 중요하다. 결국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다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다 거기다 반신이시죠. 뭐 이렇게 사람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다양성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전통적인 인간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인간도 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은 유기체이자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이런 살아있는 생명체는 항상 끝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4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70세 되면 한 85%가 살아있대요. 85%가요. 근데 이게 80세가 되면 30%만 남는답니다. 85세 되면 15% 남고 90세 되면 5%만 보이려 현재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이게 100명이 딱 출발하면 70세는 85명이 다 살아계세요. 근데 80세가 되면은 30%만 70%가 다 돌아가고 85세 되면 15, 90세 되면 5%, 100세 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시죠. 이만큼 인간은 이제 죽음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대. 죽음만치 평등한 게 없죠, 사실은. 죽음만치. 일은 보통 우리나라가 71.2세까지 이런데요. 우리나라 72세. 사람들이 원하는 건 74세까지 하고 싶다 그런답니다. 근데 75세가 이렇게 보면 모든 것에 이렇게 마감에 이렇게 삶의 생명체로서의 그 절정적 시기인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활동도 이제 경제 수용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경제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경제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도도 이렇게 그래서부터 많이 개인차가 많이 나게 되고, 건강도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75세가 넘으면.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여성보다 6세가 적기 때문에 79세, 80세들이 많이 돌아갑니다. 79세까지. 여성은 한 85세까지 되게 많이 가고 연령 구조상. 근데 인간 하나의 생물이다. 살아있는 생물체다. 생물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는 생물이다.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는 세력이다. 김정길 총재 돌아가셨죠. 그거는 정치는 허업이다. 그렇게 빈 업을 싸는 거다. 실제 실업하고 반대말이죠. 경제활동을 하는 그 경제인은 실업을 하는데 정치는 허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 생물이죠.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과연 성장과 성숙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장, 성숙. 그 김수환 추경이 그런 자서전에 그런 얘기 나오대요. 내가 이 머릿속에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60년 걸리더라. 관념의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킬 그 기간이 한 60년 걸리더라. 그런 자서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관념적 하나님이 실제적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60년 걸리더라. 그만큼 어느 부자는가지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안뚜껑 닫기 직전까지 해야 되죠, 인간은요. 근데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16살 연하의 여성과 살아서 자식도 참 많이 낳고 대부호 아들로서 멋지게 살다간 사람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반공계의 성장을 위한 노력, 성장이라는 두 키워드로 많은 소설을 써요. 많은 전쟁과 평화, 만나고 가려니나 뭐 여러 책을 쓰는데 이 성장하는 인간, 제가 아까 처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인생에 주어진 그 세 가지 큰 테마 주제인데요. 특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은 이 성장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성장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성장하지 않는 삶은 죽음의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장과 성숙은 인간이 생명체로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노력과 분투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 안 그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특히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성장이라는 말.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성장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변화의 사회, 속도 사회, 디지털 사회, 전문가 사회 엄청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끊임없이 그 사회에 요구하는 어떤 지식, 기술, 가치, 신념, 태도, 철학, 규범 이런 것을 내 안으로 내면화하고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사회 흐름에서 자꾸 낙오되어 버리고 젊은 사람 같으면 직업사회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완결되면 직업이 710만 개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500만 개가 생기고 210만 개는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숙련사회, 고숙련 근로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고단한 사회가 우리 앞에 계속 놓입니다. 전에는 대학 졸업자 하나로 우리 송 목사님이 세대만 해도 평생 우려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놈 하나가. 이놈 하나가 아니면 큰 문제 없이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대학 졸업자 유효기간이 한 5년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기능이 끊임없이 재교육, 재학습을 통해서 자기를 거듭나시키지 않으면 직업사회에서 과업을 수용할 수 없는 단계가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빠른 사회에 전형이면서 고단한 사회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출생이론, 우리는 1년간을 보고 인간의 전설과 유설이나 급성장하고 이게 지능이 보통 16세 되면 마감한답니다. 약학계에 태어나서 강한 소질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지능을 볼 때 인간은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16세에서 20세 전에 마감되는데요. 수학과학 같은 건 이미 지능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절반. 나머지 절반은 이제 본인 노력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수학과학을 보면 머리가 한계가, 그 다음에 영어, 국어,
그다음에 사회 뭐 이런 거 뇌체능은 지능과 관련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만큼 지능은 되게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면은 딸로 가고 어머니 머리가 좋으면 아들로 교차됩니다. 그래서 옛날 사대부가에서 며느리를 둘 때 출산을 잘할 수 있나 지적 능력이나 두 가지는 꼭 봅니다.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여건을 면밀히 관찰하죠. 이 태가 끊기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지적 능력이 있냐. 이 똑똑한 사람을 낳아야 이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추천 씨가 11회 아니 300년, 350년 가는데요. 마지막 때 그 어른께서 아들한테 재산 안 물리고 손자한테 물려줘 그럽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악한 것은 너무나 약한, 너무나 선하고 착한 것은 악한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봐요. 너무나 착한 것은 악한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 아까는 집안을 보존할 능력이 없는 거지. 너무나 선하고 착한 것은 악한 것만 못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손자한테 물려줘 버리는 하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기둥으로서 그 장손으로서 종손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삶이 선하게만 살아서 또 다 못되죠. 여러분들 여기 중국의 황제가 한 550명 된대요. 우리나라는 220명,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하면 220명 정도 된대요. 발에 포함해서요. 뭐 신라는 50명, 백제 다 있어요. 한 시대 제왕이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중국 550명 중에 제일 황제노를 잘하는 사람이 당트령 이세민인 걸로 봐요. 이세민. 요새 뭐 영화 하대요.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 하는데요. 그분이 52세에 3을 마감해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를 가둬놓고 유폐시키고 동생, 형 죽이고 동생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종 이방원 같은 사람인데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그 임금노를 왜 잘했냐면 정관종이라는 책에 있어요. 정관종이는 신하와 대화를 해요. 내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유신이라는 신하가 21번인가 간을 했대요. 근데 옛날에 임금의 비율을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목숨에 까지 담보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유증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유증 같은 신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새는 그걸 납관이라고 해요. 간을 받아들이는 그걸 대화를 하는데 그게 제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래요. 제왕의 필수 책이래요. 그 다음 한비자가 쓴 한비라는 책, 그 책. 중국에서 자자 부르면 선생이래요. 그래서 아무나도 자자를 안 붙인답니다. 선생, 자자는 선생한테만 웬만한 사람들이 자자를 못 붙여요. 근데 한비자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거기는 사람을 다 믿으면은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85%만 믿어라. 15%는 여지를 둬야 된다. 되게 첩이나 후궁에 의해서 되게 임금 자리가 절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첩. 그 다음에 친척에 의해서 절반이 없어지고 친인척.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웠던 믿었던 신하한테 없어지고 세 부류에 의해서 임금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대요. 중국 역사상 다 보면. 그러니까 후궁이나 첩, 그 다음에 제일 믿어오는 친인척, 그 다음 제일 총애하는 옆에 측근들이 그래서 측근을 다 믿으면 안 된다. 85%만 믿어야 된다. 특히 이 상벌권이라든가 인사권은 절대 남한테 주면 목숨을 잃는다. 그만큼 그 인간에 대한 다층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그래서 유비 제갈공명이 유비 있지 않습니까? 유비가 유선한테 물려지면서 만약에 유비가 내 아들 유선이 왕 노릇하고 네가 죽이고 왕을 해라 그런 말을 했는데 끝까지 한비자책을 이겨서 그 임금들을 다 하고 천수를 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인간은 이렇게 급성장합니다. 엄마의 보호 없이 여기 어머님 계시지만 어머니라는 이름은 정말 위대하고 또 위대한 존재이죠. 생명을 낳아서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이 생명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가족을 완성시키는 그 역할이야말로 인간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생물학적 인간관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결핍 존재론이나 생물학적 인간은 비전문화가 전문화가 덜 된 인간은 이성을 더욱 갈고 삽니다. 이성적 존재잖아요. 유전 본능보다는 후천적 문화가 더 중요된다. 문화가 중요한 문화가 어떤 것보다 우세하며 문화가 본능을 억제한다. 모체 의존성이 되게 우리가 어머니가 한 3일만 아이를 방치해버리면 죽잖아요. 인간은 모체 의존성이 매우 높죠. 어머니의 어떤 손길이. 그래서 어린 날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 죽는 날까지 이게 남아 있어서 프로이드 같은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의 그 1차적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면은 죽는 날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모체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존재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현대 심리학은 인간을 이렇게 행동주의 인간을 우리 교육에서 학교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인간을 우리 학교 교육이 해야 된다 이런 뜻에 자극과 반응에 대한 존재, 행동 예측이 가능하다. 교육을 주어진 자극에 계획된 반응을 하도록 조건하는 학습이라는 거 학습하게 되는 교육은 동물과 별다를 것 없다. 이제 우리 학교 교육이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인간관에 의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 적응, 부적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양태됐죠. 공장 모임에 어떤 재료를 넣어서 투입하면 한 인간이 산출되는. 근데 사실 우리 이 가을에 보시면 농부가 마음대로 농사를 잘 짓고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뭐 내일 태풍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농장 모임에 가까운데 우리 학교의 공장 모임입니다. 동물의 영화 마찬가지다. 내부 동제성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외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 학교 교육이 이 철학에 의해서, 이 심리학에 의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사람, 유테이츠에서 정신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노벨상을 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사람, 인류 정신분석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스티브 잡스가 1955년생으로 삶을 마감 최장암으로 죽었는데요. 지금 핸드폰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현대文明이 총하는 스티브 잡스예요. 그래서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단돈 $1의 회사에 재고용됐는데요. 애플이 시가총액이 1,100조가 돼요. 1,000조가 넘어버려요. 우리나라 참고로 우리나라 회사에 430조인데요. 우리나라 회사는 이 2배 반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한 1,000조, 구글이 한 900여 조,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900여 조. 이런 회사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회사들입니다. 초다국적 기업들. 그 사람들이 힘의해서 우리가 만약 핸드폰에 그 안에서 구글의 콘텐츠가 빠져나오면 그냥 기계밖에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글의 콘텐츠가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기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른들 여행할 때 뭐 통번역 이런 게 디바이가 나오면 통번역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바로 알아보러 일본 요새도 문화광고의 티니터, 네이버 번역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이렇게 문을 안 열어줘서 한계가 있는데 마침 방탄소년단이라 BTS가 빌보드 차트 1등을 해버린대요. 근데 영어 아닌 다른 언어로 1등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이래요.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명이 세계화돼서 세계 사람의 공감과 통했구나. 이건 획기적인 거라고. 한국 문명. 한국 문명이 그렇게 세계인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통했다는 것은 한국 문명이 지금 사실 우리가 정치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고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인데 그 시장경제가 영국과 미국과 영미 모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모델이 아니고 그게 이제 영국과 만든 모델 안에 중국도 하고 중국 모델을 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12대 경제 규모 무역 6등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세계 제일 잘하는 미국이 6만 불이에요. 일본이 4만 불, 우리가 3만 불 작년말로. 근데 우리 생활 수준이 일본과 이태리하고 비슷하답니다. 구매력 지수로 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가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배가 커요. 미국 1등이고요. 2등이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은 근데 8,500불밖에 안 돼요. 개발도상국이에요. 국민 전체로 해서. 3등이 일본, 4등이 독일, 5등이 프랑스,
6등이 영국, 7등이 이태리.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돼갑니다. 그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구 5천만 이상으로서 3반불 된 나라가 그런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북부의 뭐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는 자그마한 도시국가 500만 원, 1000만 원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정도 올라가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일본처럼 1억은 20년이 되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에 반면교사가 있어서. 근데 우리 국민정신이 많이 해이돼서 내부 갈등도 많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는 올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국민들이 뭘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가 뭘 국민들의 의식 정신열의 혁명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얻어야만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이대로 만성적인 경기 침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한 번에 큰 위기가 와서 최소한 한 5년, 3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부의 문제고 여러 가지 국제정치학상 여러 가지 질서가 지금 우리한테 녹록지 않게 이렇게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무척 커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자연은 무너지고 소상공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소기업까지 무너져요. 중기업으로 올라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도 자꾸 무너져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가 진행돼가지고 또 한 1100조 정도의 유동자금이 돌아다니면서 투기를 하고 해요. 투기. 이게 돈 양극화가 많네요. 참고로 어른들이 여기까지 살아보시면은 우리 사회가 대기업 중심 사회인데요. 그래서 소득이 저성장 양극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되고 우리가 그 사회 큰 화두인데요.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양극화, 즉 부자는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한 이유가 어떻다고 보세요? 개인적 차원인데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소득 재분배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관성을 잘 재합리적으로 구조화시키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무슨 대화를 지으시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저 이게 지역에 돌아다니면 외국 여행을 막 몇 천만씩 나간대요. 우리나라 3천만 명 이렇게. 근데 여기 원민국 사람들 나 외국 여행 간다는 소리 많이 못 들어요. 요새 텔레비 보면 먹방, 가요, 관광이잖아요. 먹는 거, 가요, 노래방, 저기도 그 다음에 관광 세 가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왜 이렇게 양극화가 돼요? 아니 또 우리 그 가시관들이 개인적인 이기주의 성향이 또 강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저기 불을 추구한 사람들이 저 우리가 평등한 사회, 뭐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그 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 있는 말씀, 정책 접근인데요. 개인적 접근하면은 이렇게 빨리 가니까 지식, 기술, 기능, 정보, 어떤 삶의 태도,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걸 못 맞춰 나가니까 코드가 안 맞아 버리니까 그래요. 제가 아까 성경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런 사회에서 부단히 자기 학습을 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즉 모든 것이 뭐 대통령 잘못, 지도자, 국회의원 나쁜 놈들, 사기꾼들, 지도자 문제 막 그런데요. 결국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해요. 즉 정치인 수준도 국민 수준의 그 집합제예요. 우리가 만든 지도자,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근데 개인들이 개인 측면에 제가 보는 거예요. 개인 측면들이 어떤 지식, 기술, 기능, 가치, 태도, 신념, 철학, 문화 이런 것을 시대가 요구하는데 빨리 최적화시켜 맞춰 나가면 이건 돈을 벌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너무 그걸 또 코딩하고 설계한 사람은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좋은 사회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 과거에 집단주의 사회에 있어요. 집단주의는 같이 들어가면 3천만 원 똑같이 줘야 돼요. 지금은 개인주의 사회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5천만 원 받고 한 번 2천만 원만 그걸 수용해요. 이제는
개인주의 사회.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되게 인간 민물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개인주의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뛰어야 돼. 뛰어나야 된다. 엑셀런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그 구조가 많이 바꿔져 있어요. 이 개인 집단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많이 넘어와 있어요. 우리 사회가. 뭐 집안에 형제, 형님, 나하고 상호 관계 없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의 가문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행사에 엄청 참여를 했죠. 요새 뭐 영화에 그 명당이라는 드라마 영화 나오더라고요. 대원군이 아들을 묘를 잘 쓰는 아들을 대원 아들이 고종이 됐잖아요. 근데 고종 아들이 임금을 만들었어도 이 아버지 돌아갈 때 문상도 안 해버려요. 고종은 아버지한테. 그만큼 권력의 뭐 그런 내국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그렇게 달라지는데요. 그 개인적인 그런 노력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 기능을 시대에 맞게 빨리 자기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아니면 옷은 걸로 자라서 거듭나 있지 않으면은 직업사회에서 자격으로 수행도 못해요. 저도 강의를 유한대에서 오래 하다가 부천대학 만여다 이런 대학에다가 지금은 어찌 디지털화가 많이 지정돼서 홈피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 어디로 들어가서 뭘 쓸지를 몰라요. 그걸 조교한테 자꾸 물어봐서 이게 내가 잘했냐 한번 확인해보라고 그래요. 해놓고도 이게 다 됐나 안 됐나. 뭐 문제 없다 됐다 그러면 확인을 받아줘요. 왜냐면 너무나 빨리 가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전부 다 웹상에서 해야 돼요. 웹상에서. 우리 김은덕 교수 계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잖아요. 다 페이퍼로 그냥 보고 뭐 끝나요. 지금 모든 게 웹상에서 돼요. 해라고도 못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PPT가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제품 소개를 이걸 해요. 해가지고 모든 지도자들 이걸 안 하면 이제 안 되게 돼. 스티브 잡스가 이걸 틀어놨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PPT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거 저 없어도 그냥 이거 놓고 1시간 정도는 막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 문화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대기업 총수가 기업 문화 얘기할 때 반드시 PPT 켜놓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런 문화를 빨리 내면화시키고 내재화시키지 않으면 도태되어버려요. 도태. 직업사회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많이 회자돼요. 앞으로 모든 교육자는 평생교육사를 따고 기능을 해야 된대요. 어디가 강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성인, 평생교육은 성인 재교육, 계속교육이거든요. 성인이 돼서도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관뚜껑 닫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재교육, 계속교육으로서 나를 거듭난 사람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이 자녀 대화가 안 돼요. 제가 58년생인데요. 지금 99년생이 내년에 2000년생 1학년이에요. 41년 사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방탄소년 나오면 지 아버지보다 더 잘 알아요. 누구 하나하나 7명이지만요. 이게 뭐 그 노래가 나오면 열망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냥 그런 거 잘한다 정도지. 우리가 그 코드를 맞춰서 자꾸 따라가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교육은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학습자와 학습자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자 간 의사소통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상의 행동상의 변화를 일으켜줘서 성장하고 성숙돼서 끌어져 나가는 작업인데요. 이게 40년 차이 나고 되니까 많은 이렇게 우리 애들이 30살인데 애들하고 물어보면 애들하고 많이 차이 나는 걸 느껴요. 애들은 우리하고는 많이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좀 부모고 여러 가지 코드가 좀 소통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더 차이 나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시대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몸부림치, 성인 재교육, 계속교육에 대해서 웰다이빙 이런 데 와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신념, 사회 조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이 껍데기만 살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지식의 흐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진기혁명이라고 했잖아요. 진기기관차가 나오면서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기관차. 2차는 전기 에디슨이 만든 제너레이터 G라는 회사가 삼성에서 폐지되어 버렸대요. 10년 전만 해도 엑슨모빌이나 이런 회사들이 미국이 최고 부자예요. 지금은 그런 회사 10등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그래요. 그다음 3차 산업이 이제 모바일 컴퓨터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여기서 어디 오라고 하면요. 앱 같은 거 딱 보면 어디가 길 하나 물어볼 필요 없어요. 딱 주소 찍으면 그 가는 방법 쫙 나요. 수십 개가 써요. 여기는 돈이 싸고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가요.
이런 걸 어른들께서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길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지금 그런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보면 그 앱만 보면 카카오 앱이나 뭐 티맵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수십 가지가 떠요. 어떻게 해서 가라고.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혁명이 와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또 뭐냐면요. 이제 초연결사가 되어버리는데 초연결사. 사람과 사람이 칩으로 연결되고 사물과 사물이 칩으로 연결되고 또 사물과 사람이 칩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지금과 사회가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려요. 마치 1894년 갑오경장 때 우리나라가 신분제가 폐지돼요. 이 신분이라는 조선은 1392년 7월 17일 조선 이성기가 개국을 하잖아요. 개성 개경에서. 그 다음에 1910년 8월 19일 날 일제강점기 들어가요. 그래서 518년간 이게 지속되는데요. 이런 그런 신분제 사회가 1894년 지금부터 124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특별시 한성구 부인인데요. 이 세도가들이 안동김 씨라는 사람 너무나 팔아먹으니까 세도가 서울시장 평균 재임이 2달이래요. 어느 사람은 이틀짜리, 3일짜리, 5일짜리, 일주일짜리 속채예요. 그냥 팔아주면 산장 먹으면 또 돈 주고 사면 그 본전 배우려면 얼마나 백성들을 휘어짜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고 나라가 무너져버리죠. 조선 무너지니까 좋다고 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너 가수타니까 그래도 조선이 좀 나았구나. 민족 입장에서 그러죠. 그렇게 이 갑오경장 때, 갑오계획 때 신분제가 폐지되고 가부는 제가 다 됐습니다. 조선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반이도 이게 중인하고 결혼하면 서자라고 천민하고는 얼자는 사람 취급도 안 됐잖아요. 서자도 과거제도 보고 이렇게 철저하게 신분사회 있지 않습니까? 조선에 신분제 과거제도 김구선생도 17살 때 아버지 명으로 시험을 봤는데 아버지가 교당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방황하다가 일본은 중위를 주의해서 감옥에 가요. 그래서 고정이 사면에서 지도자라고 그 당시 같은 황해도 출신 안창호 선생이 가서 저 좀 독립협회 생기는데 임시정부 생기는데 문지기사도 좋다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경무국장을 딱 청구해서 그렇게 선거해. 그래서 그 아까 줄탁동지 탁 청구해주는 사람이 있어. 목포에 우리 사회가.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어머니가 본 게 이 아들이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황해대에 놓아줘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산고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분도 이제 조선말 시험을 봐요. 맨날 떨어져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헌군지점 데모에 가요. 감옥을 한성감옥 일제감옥에서 5년 7개월 했다. 중간에 탈옥도 오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와서 서재필을 만나서 배제학당 가서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를 기독교 간증반에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서 지도자를 떠오르죠. 근데 그만큼 사회에 대한 지금 현 시국이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제도 폐지되기 5년, 10년 전 그런 단계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큰 판이 틀이 확 변해버립니다. 지금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지금과 같이 전통적인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사회가 우리 앞에 코앞에 어느새 딱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자가용 같은 것도 2005년만 되면은 전기차가 대세화되거든요. 일반 차가 똑같아요. 2010년만 되면은 이 차가 개인을 소유 안 해도 된대요. 내배 딱 누르면 차가 딱 오는 거예요. 나 어디 가자면 데려다 놓아버리면 돼요.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이미 4차 산업이 우리보다 빨리 가가지고 무인정부가 많대요. 그냥 얼굴 보이고 가서 물 갖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도소매 이런 게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운전수 다 필요 없어요. 미국 같은 트럭을 한 명이 3명, 3대에 끌고 와버렸어요.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코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빨리 가요. 근데 우리는 기존의 의사나 변호사의 의사이던 사람들의 반발, 택시 운수회사 반발, 호텔업체 반발해서 우버 택시, 호텔 에어비앤비 이런 게 하나도 안 돼요. 원격질 하나도 안 돼요. 기성 업체들이 반발. 내 밖으로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돌파를 못해요. 여론 때문에. 근데 그만큼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개인 차원에서는 그런 재교육, 개설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다인 운동도 내가 어떻게 삶을 마감하지, 그 평화롭게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답고 품위를 유지하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그 고결성, 그런 존엄성, 가치와 철학, 인간의 존엄과 그런 철학을 유지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체득하면서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갖고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도 유태인 출신인데요. 이분은 현대심리학에서
무의식 충동, 본능적 충동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존재다. 요새 이분은 프로이트는 너무나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금도 정신과 의사들이 이분의 사상을 책을 다 이해를 못한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로 처음 다 못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나와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길 방황하고 방황하다 병원 차리니까 부도나고 어떻게 우연히 S선을 만나서 이렇게 연구소를 줘서 이 연구를 해서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렇게 점점 알아내서 큰 학자가 돼서 일일 정신병원에서 해역을 긋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노력과 분투도 중요하지만 우연하게 뭐가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 어떠신가요?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어르신들 인생을 반출받은 그런 일들이 많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하고 우연히 이렇게 다가오는 삶 그런 기회가 많이 계셨죠.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이제 신본주의자, 신만이 하나님만 인간을 소유할 수 있다는데 우리 교육학에서는 인본주의자를 많이 키운다. 인본주의. 순수한 학문적인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배격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하나님만 인간을 소유할 수 있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학문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인간은 독특성을 강조한다. 이 가치체계 타인장으로 자신의 질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 가치도 이렇게 도덕에 도전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적 존재이다. 인간은 스스로 착하고 똑똑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 철학은 이게 이런 교육을 하면요 대안교육 이걸로 많이 합니다. 대안학교. 학교 교육이 행동주의 신학이 너무 엄격하니까 일탈자들이 인본주의 철학에서 노작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파의 인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걸 보면서 인간의 운명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식정보사회잖아요. 지식창조사회.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가 소기 자본주의에서 후기 자본주의에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로 가고 지금은 이제 금융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 금융 자본주의 돈을 버는 금융 자본주의에서 이제 공유 자본주의에 지금 우리 한참 우버 섹션 에어비앤비 다 공유해요. 자신의 기술 노하우 특허를 다 공개해버려요. 이제 자본주의가 이렇게 막 진화하는데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A프로는 전시분석자는데 인간은 착취형이다, 축적형, 매매형이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간상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시장 인간이 많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엘빈 토플러 작년인가 돌아갔죠. 엘빈 토플러 정보사회 최초 인간의 운명을 만들 에어남 생각 중심, 생활 중심으로 전환되어 다원화되었다. 이분은 제3물 권력이동 부미래 제3물 권력이동 부미래 현상에서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오바마가 변화라는 키워드로 대통령 재임했죠. 재선. 지금 이제 트럼프를 얘기하고 자본주의가 얘기가 안 된다. 그만큼 독특한 사람이에요. 레빈 토플러 같은 새로운 인간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이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출연했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환경에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그런데 영어 같은 것도 다 배워본 일이 없대요. 스스로 독하게 해서 한 사람이 유엔초에 가서 연설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요새 젊은 세대 7명은 기성세대가 못 보는 자유분방이 있어요. 현대 문화사전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요. 이게 진지함이 없어요.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 존재, 감성교육으로 가요. 저희 세대는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청계선 원장 목사님이라 다 이성을 중시해요. 근데 지금은 감성사회로 갑니다. 이게 감성사회. 이 포스트 모던은 영상을 이런 걸 중요하고 문자에서 영상이나 그림으로 가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가볍게 즐기고 뭐 이런 거에서 그런 사회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사회는 이제 시장이 모든 기능을 이렇게 틈새 현상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전후질서가 WTO라는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서 미국이 그걸 깨버리려고 해요. 새로운 전후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지금 무역전쟁, 통성마찰의 안보전쟁으로 가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미국이 양적 완화에 돈을 5,500조 이상을 풀었대요. 그걸 돈을 회수로 한다요. 그러니까 금리를 3.5%까지 올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담보 대출이 4.7 정도였는데 6, 7%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지금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게 금융위기가 와버리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전이가 되는지.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부채로 쌓아올린 만일 양상이에요. 너무 빚이 많대요. 기업 부채. 우리는 기업 부채가 90%밖에 안 돼요. 부채율이. 근데 중국은 뭐 한 200% 가까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림자금 정부에서 알지 못한 새로운 그 부채가 많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보면 우리는 2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 우리 자체보다도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이 올 걸로 봐서 사람들이 지금 뭔 일이 생길까 하고 10년마다 유의가 되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 커져요. 불안해. 지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그래서 시장은 생산 소비를 지배하는 새로운 도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도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에서 저도 전주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77년 가을에 와서 부천에 41년째 살고 있는데요. 저희 세대는 고향 상실 세대 이런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고향을 떠나서 지금은 가족 상실 시대에 많습니다. 가족이 해체돼요. 그래서 1인 가구가 52%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인 가구 4인 식탁이 행복의 표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성도 작년에 최고로 되었다 떨어져요. 사회가 이렇게 큰 틀 이렇게 변화한 그런 과도기적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플러 인간관계, 그 개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독신, 가정붕괴, 이혼율 증가. 우리가 하루에 600명이 이혼을 합니다. 600명. 그리고 하루에 43명씩 자살하다가 지금 한 37명 정도 자살해요. 특히 노인 자살이 엄청 많습니다. 이 고독 외로움을 못 견뎌갖고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 그다음에 청소년 자살도 우리나라 이혼율 미국보다 높고 세계 최고의 노동 시간, 최저출산율, 출산율이 지금 농촌은 유령도시화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물려주면 지방에서 아버지는 안 받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 대정 정도 되면 집을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인구유지 차원에서 관리해가지고 수리해서 도시청년한테 주면 매달 40만 원을 준대요. 집 사라지면. 그래서 15년 사면 소유권도 넘겨줍니다. 처음에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버렸죠. 일본은. 근데 우리도 9월 무서운 현상이 생길 걸로 보는 겁니다. 수도권만. 그러니까 이 소득만 양극화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양극화, 계층의 양극화 이게 엄청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서울 수도권 아닌 집은 빨리 모빌이 주택연금에 넣어버리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리니까. 근데 서울 일어난 수도권 집은 안 내리는데 정부가 손해나니까. 근데 그래서 서울도 제일 일자리 받는 강남이잖아요. 강남을 봐야 돈을 벌어요. 여자들 강남에 봐요. 강남 1. 그 다음에 서울시청. 그래서 을지로 광화문 이때가 일자리가 있잖아요. 강남 그다음에 1. 그 다음에 을지로 광화문 일자리 생각하면 서울시청. 세 번째가 이제 영등포, 부천, 뭐 여의도, 영등포 그쪽 일자리. 그러니까 이 일자리,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트렌드가 그런데요. 500m이네. 여기서 500m 이내. 그다음에 대기업이 두 가지 하더래요. 그걸 보야 집값이 올라가. 그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남, 서울시청, 이렇게 영등포 이렇게 삼각들 안에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집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 버려요. 부천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요새 광명은 집이 너무나 올라가 버렸다네요. 어마어마하게 집이 올라가 버렸는데 부천은 아직 별로 없어. 부천 사람 있어서 못 가면 지금 형편으로 와서. 그런데 마지막 이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문명 관련해서 이 어른들 앞에서 한번 어른들 인생살이를 많이 사신 어른들이니까 제가 한번 문명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인간의 본성 관련 얘기했는데요. 운명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 운명은 중국은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런 운명 관련 이런 삶의 인간이 어떻게 주역 공부도 하는 동양말 주역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되어 삶을 끌어가는가 보면 이게 첫째 이렇게 천명을 잘 타고나가면 천명
천명이죠. 천명.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시대운을 잘 타고 돼야 돼. 시운. 세 번째가 이러면 이제 풍수, 뭐 요새 말하면 이제 거주지. 여러분들 가면 제가 여러분들 다 더 잘하시니까 저랑 한번 이렇게 그다음에 적선. 나머지가 이제 학습 공부인데요. 학습은 뭐 공부죠, 공부. 여러분 천명 이렇게 제가 운명 인간인데 저거 한국 들어가게 돼 이걸 우리 어른들 뭐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명을 그러니까 이제 요새 여름이 그 나이나마를 익히시처럼 여름은 지난 여름은 유대했습니다만 매미도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매미가 일주일 산대. 7년간 애벌레로 일단 세상에 나와서 일주일. 그러니까 하루를 10년처럼 살다가 그다음 우리가 애완견 뭐 한 15년 강아지 고양이, 사자원어가 한 20년, 거북이가 한 3, 40년 산대. 바닷거북이. 고래가 3, 40년. 그다음에 이 제일 많이 나는 코끼리가 한 5, 60년. 인간은 보통 뭐 현재 우리가 82.4라고 하네요. 이렇게 천명을 잘 타고나야 됩니다. 인간은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은 천명을 잘 타고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건희 이상 77세 지금 뭐 저렇게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LG 구본부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갔잖아요. 73세 아버지 부작용 회장이 93세 살아계시더만. 근데 이건희 회장도 보면 가계도를 보면은 딸이 셋, 아들 하나 이재용이 있는데 딸 셋 중에 하나는 결혼 허락 안 한다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딸 둘인데 아들 하나 딸 둘 남았죠. 딸 하나 지금 이혼 소송 막 한참 진행이 돼서 어떻게든 한 사람만 제대로 사고 이재용 회장도 이혼했잖아요. 혼자 지금. 홍라이에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막 어디 가서 하하하 웃으면서 이 가을날 마음이 무겁지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은 누워있고 아들은 혼자 뭐 감옥 갔지. 정부에서 막 뭐 여기 삼성에 대한 뭐 문호조 경영에 막 압박하지. 참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 돈만은 하루에 1,500을 버는 그런 회사 회장님. 부작용 회장도 구본부 회장이 되게 아버지 이제 LG가는 장자가 우선이래요. 장자가. 근데 그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 동생을 입양해서 물려줬더만 장자 상선 입양해서. 근데 아들이 한 분 있는데 미국 유학 중에 직사를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후손이 없으니까 동생 아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물려줘서 46세 아들이니까 삼촌들이 다 은퇴를 해주더만.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 산도 그렇게 1,000명은 그런 것 같아. 1,000명. 이 나폴레옹이 자기 자선에 그럴 때 나는 삶에서 하루 일주일도 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 근데 헬렌 켈러라는 그 장애인, 시각, 청각 뭐 다 여러 가지 뭐 말도 모르겠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은 사람도 행복했다고. 나폴레옹 같은 황제도 내 인생에서 행복한 선물은 일주일도 채 안 됐다.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 구본부 회장 최고 부자를 보면서도 이게 1,000명 하나님이 우주가 신이 준 명은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 다음에 시대운. 삼성이 1,500분인데 반도체 투자에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근데 뭐 이건희 회장이나 아버지 선대 이동철 회장이 했겠지만 처음에 시작을 이건희 회장이 투자할 때 얼마나 고심이 몇 년째 잠을 못 잤는데요. 이거 잘못해 회사가 망하니까. 그 시대운을 잘 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돈 버는지. 반도체 하나 버는 100원이면 한 70원 뭐 그렇게 나눠버려요. 빨리 해야 돼요. 시대운. 시대운을 잘다 시대운.
이 두 개를 합해서 이게 운명이라고 한다. 운명 이게 운명 이거. 그다음 세 번째 풍수는 이제 요새 뭐 몇 자리 뭐 집터 그러는데 요새 말은 거주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봐도 저는 전라북도 정읍 출신인데 중학교를 이제 정읍에서 나오고 시골 출신인데요. 거기서 전주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77년 가을에 와서 여기 41년 사는데 저는 강남도 아직 안 떴대요. 그때 강남으로 들어갔으면 훨씬 나았었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강남이 안 됐네. 이게 제가 지금 아파트가요. 서울 저희가 그 정읍 시내 아파트가 1억이 안 가요. 32평. 전주 나오도 2억 남지. 근데 이게 부천에 나면 4, 5, 또 목동 가면 7, 8, 5, 15도 넘어가거든요. 요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울은 말도 없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평균 다 집구가 2억씩 다 올라갔대요. 근데 이게 이제 거품 교질. 그래서 이 거주지가 엄청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기 혹시 동인천 가보셨나요?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이 지역만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역도 무너져요. 우리 부천도 인구가 감소해요. 한 5천 명만 옷길주가 한 3만 명 들어와가지고 현상 유지하는데 인구가 지금 안 늘어요. 지역이 활력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안 들어오면 지역은 무너집니다. 이 대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서울대 연고대 출신 뽑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관계망에 인맥사회예요. 사람을 동원하는 능력이 거기가 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위기라는 결국은 사람이 돈이 와요. 그걸 동원할 수 있는, 저는 사람을 볼 때 첫째 언행일치도가 있냐, 어느 정도 사람은 어느 정도 언행일치가 하고 있는 말뿐인가. 두 번째가 실행수단이 있냐,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나 돈이나 지식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냐. 두 가지를 꼭 봅니다. 세 번째가 열정을 갖고 있나. 네 번째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저 들여다보는데요. 사람을 볼 때 우리 어른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거주지 엄청 중요합니다. 거주지. 그다음에 적성, 나눔과 베품. 근데 나머지 학습 공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이미 잘 못해요. 내면 이제 우리 어른들이나 저나 이 적선하고 나눔과 베품. 내가 가진 지식, 돈, 뭐 이런 같은 사람과 함께 하려는 거. 그래야 사람이 주변에 쌓이죠. 지식이든 돈이든 덕이든 사람과 함께 하려는 거. 나눠야 내 주변에 사람이 있지. 적선하고 나눔과 베품. 이러려면 전쟁 시에는 적선을 나누면 그 집안이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립니다. 멸문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불에 가면 문절과 조선 3대 명당인데 이분도 그 인민군이 왔는데 인민재판을 다 죽이잖아요. 주인 마름이 먼저 가서 우리 주인 나쁜 놈이라고 인민 딱 재판소에 죽여버립니다. 불질러버려요. 근데 마름의 그 자식이 우리 어른께서 또 교육시켜서 네가 오늘 이렇게 하던 인민군 대장을 와서 조용히 몰래 빼줘요. 불도 안 져요. 이 위기 시에는 적선 나눔 베품 잡으면 목숨이 무너집니다. 제일 먼저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한 이유가 한 번도 대수청이나 그런 작업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이유가 많대요. 이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흥 중국은 수백만을 죽여버려요. 수천명만 죽여버려요. 말이 인민들이 맛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지역, 계층, 세대 이런 같은 갈등이 너무나 세요. 우리도 특히 어른들 저나 마찬가지로 적선하고 학습은 공부하는 아까 개인적 역량, 학습이란 직관적인 경험, 훈련, 연수, 수련을 통해서 자신 행동성의 정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상태를 개인 변화는 결국 성찰과 학습 없이 자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내가 수정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이런 거죠. 되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관점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은 명확한 삶을 살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뚜렷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명확성이 조금은 현대사회, 변화사회는 수정을 받는 내 생각 뭐 그런 것이 절대 항상 내가 말하는 생각이나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내 앞에 이 사람이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런 유연성, 그런 허용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른들수록.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어른들이 살 세상하고 지금 세상은 너무나 달라요. 세상을 보면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내용 콘텐츠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근데 저도 우리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함부로 말을 못해. 왜냐?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정답을 다 못한다. 우리 송비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사과 따기다. 제일 먼저 따는 사람도 후회하고 제일 나중에 따고 후회하고. 그게 인생은 회한이 많이 남는 거예요. 자식한테 먼저 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변화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 아닌 이 앞사람 입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세상을 보고 관계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해야 된다. 이 천명 이런 게 이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요.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근데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인간의 영혼도 육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면 이게 첫째는 이게 자유 정이 있어야 된대요. 자유. 두 번째 유능감이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가 이렇게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삶, 자율적인 삶.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나갈 때 어느 순간 이러지 못할 때가 있죠. 영혼이 이렇게 평안하려면. 두 번째 유능감, 시대에 맞게 학습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버전업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가 타인과 관계를 잘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최소화해야 돼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뻐하는 소리, 부담스러운 막 해버리면요, 그 사람의 관계에 많이 금이 가요. 그러려니 하고 가능하면 속으로 사귀면서 사람과의 그 사람을 좀 인정해주는. 이게 우리 어르신들 손자나 아들이 사람 세상살이 힘든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회사 나오면 사회 가면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이따가 이랬어? 이렇게 왜 실적해갖고 회사를 사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목마르고 매주 힘들어해요. 자식아, 아들아, 손자야, 나는 너를 인정한다. 네가 최고다. 너는 그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게 아까 이 보통의 윤리가요, 이 시기 질투 시기가 너무나 많이 남 자한테는 꼴을 못 봅니다. 질투 시기, 이 관계 시기가 질투 시기입니다. 사촌인 논 사람 배 아프고 우리 국사 쪽에다 제일 고발만한 게 형제만들이 보고 아는 사람들 이 사람 세금 좀 조사해보라고 하는데요. 질투 시기. 그 다음에 사회 심리 이 전반적으로 이런 게 불만들이 너무 많이 불안하고 불만 이런 것들을 좀 자식들 손자들한테 야 이렇죠 그렇게 해봐 인정해줘야 인정. 이게 인간관계가 보통 이해와 수용입니다. 이해와 수용. 이해줘야 다와 다른. 되게 송계수 목사님 어른한테 전 저런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비슷한 삶을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일탈되는 삶을 안 살고 이렇게 정석대로. 이렇게 되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수용. 수용은 다른 말하면 존중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다. 존중. 이해와 수용, 존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타협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타협하고 부인하고도 타협하고 아들하고도 타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스킬입니다. 그다음 대화도 인간관계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대화잖아요. 대화도 되게 1분을 말하고 본인이 1분만 말하면 2분은 리액션 반을 하고 손자 아들아 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좋은 아이디어야. 어디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오 나 한 수 내가 배웠다. 아들한테도 그래야 됩니다. 손자한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대화는 경청입니다. 조용 눈을 막고 웃으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이 대화는 경청입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부를 때 다 하지 말고 경청 잘해라.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경청 그거 한자만 써있대. 들어야 됩니다. 대화는 경청입니다. 1분만 하고 2분 리액션 반 3분 경청. 어디 가시면 대화할 때 상대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서 형님 막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옆으로 자꾸 만들어주고. 내 말을 많이 해보면 그 사람 거기서 인기 있는 것 같으면 싫어합니다. 대화, 관계를 잘할 때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영혼의 3요소, 운명의 5요소인데요. 저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 세상을 이렇게 사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1000명씩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풍수도 이미 거짓 함부로 못 옮기잖아요. 이제 적선하면 나눔과 백품, 학습
자기 재교육, 계속교육에서 나를 빨리 업그레이드를 자꾸 세상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적으로 내가 자율적으로 자유스럽게 사는가, 그다음에 유능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관계망을 잘 갖춰가고 있는가, 이 관계망. 노년이 될수록 관계망이 자꾸 줄어듭니다. 관계망을 잘해야 행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놔야 됩니다. 지식이든 돈이든 이렇게 성의를 표해야 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올라가고 뭐 배우고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행복은 쾌적이라 해야 돼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만족하는 거. 행복하기 위해서 다 어르신들 그러지 않습니까? 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건강한 관계 잘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 연인이 제일 행복하게 해요. 그다음 자녀가 좋죠.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를 잘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거.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한 15%가 행복해진대요. 친구의 친구가 하면 10%, 친구의 친구가 하니까 친구,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는 노력. 가까운 사람과 잘 지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을 밥을 사주고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만져주고. 그다음에 제3호가 아직 원장님 계시면 격식이고 소박, 수다, 음식이 있는 제3호. 남자들이 은퇴하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교육관에 대해서 노래하기 싫었다면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다음에 사교된 사람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 시간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작은 돈으로. 그래서 이런 소박한 공간 같은 게 있으면 좀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적 가치. 그러니까 웰다잉 운동 같은데 정신적 가치, 인간은 가치와 존엄성, 인간은 존재로 그 가치, 존엄과 가치, 어느 신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어느 것에 훼손될 수 없죠. 존엄과 가치. 행복은 경험의 이력수와 비례한다. 여행, 행복의 종합센터라 해서 여행 많이 하십시오. 여행을 해서 가을날 조용히 여행하시고, 운동 많이 걷고, 음악을 듣고, 미술, 문학, 시 이런. 그다음에 연세들어서는 꼭 저는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음 문제를 이기는 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취향에 맞는 종교를 가져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행복감이 있어야 성공한다. 소소한 즐거움에서 행복이 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그다음 여기 히어. 이 앞사람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앞사람인데 여기 사람한테 전화를 앞사람하고 전화를 한다든가 딴짓으로 이 앞사람한테 최소 악수를 또 앞사람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릎 펴면서 악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앞사람은 잘 계시죠? 건강해 보시면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기 그 어느 순간에 가도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 얘기하니 여기 가서 세 사람을 얘기하고 이것은 조금 A도 벗어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안에 마음을 풀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성경 많이 공부하시죠. 마음의 태도, 긍정의 태도, 내면의 태도,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데 98세의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법 이런 걸 잘 지켜요. 세상의 법. 두 번째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에 앉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사는 너무나 우애 기록되는 그러면 좀 소홀하고 있죠. 실행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희생이 없는 신앙은 없는 신앙이죠. 인격 없는 교육이 없는 교육처럼 못 봤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절망, 공포와 박탈해서 마지막 태도를 결정해요.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곧 끝나겠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태인 출신으로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인데요. 유태인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 죽었대요. 가스실에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특히 아우슈비츠에서 한 130만 죽었대요. 근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성은 화장하고 남자는 깨진 일을 면도하는 사람인데요. 이미 죽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끌려간 가스실에 다 죽는 거예요. 이 빅토르 프랭클도 아버지, 형제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수용소 분들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절망, 공포, 그 마지막 박탈의 순간에도 그 마지막 자기를 결정하는 태도를 생각하는 인생의 태도. 그러니까 태도는 다른 말은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보는 인식의 이제 생각의 틀, 사고의 틀, 행동의 틀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인식의 틀을.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잘 잡혀 있어야 좋은 삶을 산대요. 태도. 내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태도.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웰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마지막 순간이 오는 날까지 인생은 빈 여백 없이 잘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생각의 틀, 행동의 틀, 사고의 틀, 이런 틀이 바람직한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여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복음과 신뢰, 우리를 지지장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다. 사랑하고 존중, 아까 이게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너 10가지가 다 좋은데 너 그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자체도 수용을 그대로 해야 돼요. 자신이 다 잘하고 이게 문제야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수용해줘야 됩니다. 수용. 다른 말은 존중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를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사랑과 수용, 존중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 존중해줘야 이렇게 우리를 지치지 않고 등산처럼 이렇게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것처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을 중요하게 인간은 사인들처럼 동화계에 사람을 하늘처럼 여겨라. 존중을 하면 존중을 받는다. 이혼도 멸시경제는 5년 오는데 되게 이혼은 우리나라 하루 600명 이혼하는데요. 이게 결혼 때요. 제일 첫 가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닮았냐? 둘이 다 닮았냐? 이게 연애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야 매력이 좋아요. 내가 가진 것을 안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내하고 틀리니까 좋은데 결혼은 어른들 말대로 긴 여행이잖아요. 같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혼이 없어. 두 번째가 이렇게 존중해 주는가, 즉 다른 말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가. 너 그게 문제 자꾸 않고 그 자체도 수용해 주는가, 존중해 주는가. 그러면은 이건 없이 사람은 평화롭게 잘 산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 기회를 주신 우리 송계순 원장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어른들께 강의 기회를 주신 어른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